사실 더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가 오히려 저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어요. 매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이 와중에도 움직이는 지역들은 분명 존재하고, 그렇게 약간 좀 시장이 파편화돼서 움직이고 있다.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주현입니다. 자, 오늘은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책을 또 얼마 전에 써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 보통은 소장님 하면 재건축, 재개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부동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주셨더라고요. 사실 일반적인 시장 얘기를 먼저 한 이유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입지를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읽는 게 재개발, 재건축 투자보다 더 먼저 선행돼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본적인 사항 먼저 한번 쭉 담아보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이 책 내용도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굉장히 잘 써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두꺼워요. 오늘 아마 엑기스만 저희 구독자분들께 말씀 잘 해주실 수 있죠? 그럼요. 네. 자, 요즘 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날씨처럼 쌀쌀하게 뭔가 얼어붙은 것 같아요. 요즘 현장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시장이 너무 얼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아니 이 시국에 뭔 부동산 얘기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네. 그런 정도로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매수에 대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요. 이 와중에도 움직이는 지역들은 분명 존재하고, 그렇게 약간 좀 시장이 파편화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파편화됐다. 지금 뭐 움직이는 지역은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헉소리 나긴 할 텐데 우리 반포 압구정은 네. 지금도 거래되면 신고가입니다. 네네네. 이미 너무 비싼 곳이긴 하지만 매물도 많지 않고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채 쪽으로 계속적으로 쏠리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주택들 처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정리하고 더 좋은 데로 가야겠다 했었을 때 그 피라미드의 정점이 있는 곳이 어디냐? 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 반포, 압구정, 아니면 그 외에 이제 강남이라든가 아니면 용산의 이제 이촌동이라든가 한남동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핵심 코어 지역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로 일단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장님 사무소가 있는 성동구는 좀 어떻습니까? 매우 안타깝지만 네네. 성동구도 요즘 분위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요? 거기 왕십리 뉴타운 꽤 뭐 굉장히 좋은 입지가 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마포구랑 성동구 같은 경우도 이제 주요 핵심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아현동이라든가 옥수동이라든가 신축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긴 했어요. 작년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현동, 옥수동의 일부 단지가 그렇게 된 거지, 전반적인 성동구, 전반적인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일단 구축 같은 경우는 뭐 일단 회복은 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전고점 대비해서 한 3억 마이너스인 곳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신축이나 준신축 같은 경우도 이제 왕십 뉴타운 이런 곳들도 전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2억씩 마이너스 나 있는 곳들도 분명 존재해요. 조금 우리는 덜 회복했다, 우리도 이제 곧 회복하겠지 라고 했었다가 갑자기 시국이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팔리네. 우리가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되게 좋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들이 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똘똘한 한 채 기준이 좀 있으신가요? 아까 마포랑 성동구가 좀 흔들린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잖아요. 네.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그 정도면 사실 동대문구라든가 성북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사실 더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가 오히려 저는 기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도 시장을 저는 이제 상저하고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상반기 때 이제 흔들릴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해드려요. 가면 갈수록 신축과 구축의 격차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서울 신축 아파트도 아직 뭐 12억 뭐 이런 식으로 매수할 수 있는 단지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야를 좀 더 넓게 봐도 뭐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2억 하면 아직도 너무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게 현실이죠. 만약에 이런 다주택자 규제를 좀 강화했을 때 실제 집값에는 어떤 영향을 좀 미친다고 보세요? 그에 따른 효과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무주택자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까도 막 신축 아파트 12억이 그래도 좀 비싼 것 같아요 라는 얘기 언뜻 하셨는데 이런 금액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쉽지 않죠. 네. 네. 그러면 이 집값 거품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네, 네. 그러면 내 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딱 언론에서 일단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다주택자들 때문에 내 집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럼 그런 얘기를 그냥 대충 딱 들어보면 어떤 네. 것 같나요? 일단 맞는 얘기 같아요. 귀에 뭔가 홀깃하는 느낌이 좀 들 것 같고 다주택자가 좀 미워질 것 같아요. 네. 실제로 통계를 보게 되면 40% 넘게 무주택 가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3주택 이상이 4%대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팔아야 이제 내 집이 나오는 거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결과를 이제 보면 되는 거죠. 문제는 지역별 양극화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지방과 서울 간의 양극화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와 비아파트, 즉 빌라 오피스텔 간의 양극화도 또 발생되고 있어요. 서울의 빌라는 지금 역대급으로 무너져 있거든요. 그냥 몇 억씩 빠져 있어요. 다주택자 규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가치가 좀 떨어지는 주택들은 무너지고 똘똘한 한 채 쪽으로 상급지가 폭등을 하게 되는데 내가 마련하고 싶은 주택도 남들 다 가려고 하는 똘똘한 한 채 쪽에 편입이 돼 있다라고 하게 돼 있으면 사실상 이 다주택자 규제는 집값을 더 올리는 측이 되는 거고요. 나는 그냥 지방에서 편안하게 내 집 마련하고 있을 거야 라고 하면 오히려 다주택자 규제가 내 집 마련하기 좀 더 쉬워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답이라는 건 없긴 한데 결국 그 결과가 반포만 그냥 60억 넘어가는 상황들을 이제 불러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할 그런 변수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일 큰 거는 결국 탄핵 이슈죠. 탄핵 이슈, 네. 정치적 이슈. 네. 우리가 아무도 예상 못했었던 이런 돌발 변수로 인하여 사람들이 일단 다 막 정치 사회 쪽으로 막 관심들이 다 가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도 일단 첫 번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혹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돼 가지고 이제 투표를 했었을 때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떨고 있는 거죠. 또다시 막 종부세 강화되고 양도세 강화되고 이러면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 버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오히려 지방 급매물들이 더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반포, 압구정 이런 쪽으로 매물 찾는 이유는 또 양극화 더 심해지게 되면 그때 가서는 진입을 못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사항들도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올해부터 한 2, 3년간 공급 부족을 좀 예측하고 있는데요.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집값을 좀 밀어 올릴 거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입주 물량이 한 3만 세대 정도로 입주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26년도부터는 1만 세대권으로 갔다가 확 떨어져요. 문제는 2026년도부터라는 게 문제입니다. 26년도가 적다가 아니라 26년도부터 적다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이 활성화될 여지가 없어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이제 9년 동안이었죠. 그 9년 기간 동안 있었던 정비 사업들 많이 해제시켜 버립니다. 한 3,400개의 정비 사업 구역들 해제시켜 버렸고요. 그리고 인허가도 많이들 이제 지연시켰다 보니까 사업들이 잘 못 갔었죠. 그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오래된 빌라가 아니라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데 신축 아파트 공급이 다 끊어지다 보니까 이런 역풍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신속통합 계획이니 막 지정을 했지만
근데 2021년도에 처음 지정한 애들이 4년 됐는데 조합 설립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비사업이라는 건 중장기적인 안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끊어졌다 보니까 2026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꺾이는 거고 그 이후로도 공급량이 계속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자, 그럼 뭐 공급 물량이 이렇게 급감을 계속 한다고 예측이 된다면 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이런 기조는 뭐 계속 된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져 있어요. 네. 일반적인 우리가 강북의 뭐 아파트들 찾아보다 보면 뭐 많이 나야 한 3억, 적게 나면 1, 2억 뭐 이 정도 차이 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5, 6억씩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이유는 되게 간명합니다. 막상 신축에 살아보신 분들은 구축을 절대 못 갑니다. 약간 대표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경기도의 신도시로 들어가신 분들이 서울로 절대 못 돌아옵니다. 삶이 편해질 때는 편하다라고 하고 마는데 불편해지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 얼죽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신규 공급 부족을 좀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필요한 정책은 좀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정비사업 활성화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가 해야 된다는 걸 솔직히 아마 알 거예요. 알면서도 해당 규제 완화를 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효과는 다음 정권 때 나오는데 너무 기니까. 네. 근데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은 바로 즉시 나오죠. 그러니까 집값 상승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에 따른 공급 효과는 한참 뒤에 나타나다 보니까 이 규제 완화를 진보 정권 때 특히 이거를 규제를 많이 했었다 하더라도 보수 정권이라고 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해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되게 많이 나타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2024년도 하반기 때 그린벨트 풀었었는데 4개의 지역을 풀었거든요. 서초 서리풀 지구는 기억나실 겁니다. 보금자리 주택. 근데 서초 서리풀 지구 외로도 3군데가 더 있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왜 안 나냐? 내 관심사가 아니니까. 문제는 해당 지역 2만 세대 제외하고서는 우리가 기억이 안 난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반영해 준다는 것이죠. 경기도에만 아파트 때려졌네? 그러면 아까 말한 공급은 결국 오긴 올 거예요. 근데 그 공급에 대한 영향이 결국 어디냐? 경기도에만 때려짓는다. 우리 대표적인 사례 하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입지 어떤가요? 괜찮죠. 저는 좋게 봅니다. 엄청 좋아요. 네네. 우리가 경기도권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제일 성공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위례인데 위례가 왜 성공했었냐면 일단 서울에 붙어 있잖아요. 그냥 애초에 그냥 서울과 매우 밀접하다 보니까 위치는 정말 좋은데 위례 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위례 신사선. 10몇 년째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3기 신도시도 똑같아요. 교통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는 해놨지만 당장 GTX 같은 경우도 A 노선은 그래도 이제 부분 이제 개통을 했지만 GTX B 노선과 C 노선은 실착공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B와 C는 할 겁니다. 근데 D, F는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뭐 알려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전 처리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출퇴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차나 이제 뭐 이런 광역 교통 이런 것들로 뭐 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자동차 접근성이 점점 이제 헬게이트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사실 그나마 중전 처리 뚫려 있었던 경기권역에 있는 지역들은 그래도 괜찮죠. 지하철로 출퇴근해도 되고 아니면 GTX 뚫리는 곳들은 지하철보다 더 좋아, 더 빠르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시간이 더 지났었을 때 3기 신도시 막 입주하기 시작하고 교통이 더 막히기 시작했을 땐 예를 들어 애매했었던 경기도 지역들 그동안 우리는 뭐 지하철 없어도 차로 약간 통근 거리가 뭐 한 40분이었어 라고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막 1시간, 1시간 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인프라나 입지가 더 좋아질 것만 생각하는데 악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 좀 해보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일부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집을 좀 사기보다는 관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사고 싶은 곳이 어디냐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현실적으로 놓고 보았었을 때 부동산 시장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표현을 제가 해드렸잖아요. 이게 저 역시도 앞서서 상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지방이 하반기에 올라간다 얘기가 아니거든요. 사고 싶은 곳이 서울의 아파트야 라고 하게 되면 저는 2025년도가 내 집 마련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급 물량 자체도 서울 중심적으로 이제 먼저 급감을 하거든요. 이제 지방도 순차적으로 공급량이 이제 꺾여 들어가긴 시작해요. 그렇지만 지방은 아직도 미분양들이 많이 쌓여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 미분양들이 누적된 사항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서울 중심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2025년 집값에 향방하고 과연 이런 대혼란 시기의 부동산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될 시기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경기, 뭐 대출, 공급 절벽, 뭐 심리,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볼 때 이 요인만큼은 좀 봐줘라. 어떤 요인들을 좀 눈여겨보면 될까요? 명확하게 딱 한 군데 통계만 보라고 하면 심리 지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은 해요. 근데 이제 나머지들은 다 그 심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다 붙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급도 당연히 중요하고 인구 구조도 그렇고 우리가 막 금리라든지 각 요소들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해당 사항들이 모두 다 결국은 심리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 통계청 들어가 보면 네. 이제 소비자 동향 지수라고 있어요. 소비자 동향지수 CSI. 맞습니다. 네. CSI가 있는데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해서 네네. 100보다 높으면 긍정응답이 많은 거고 100 미만인 경우에는 부정응답이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동산 시장 흐름들을 보다 보면 이 CSI 지수랑 매우 밀접하게 움직여요. 아,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쫙 봤었을 때 귀신같이 맞아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막 과열될 때 쫙 치솟다가 대책 한번 빵 터지면 꾹꾹거려지고 다시 쫙 올라가다 뭔가 한번 이슈 터지면 꾹거려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로 방향성을 가리키는 지표이지 이게 정확하게 가격이 몇이다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심리가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응답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라는 거지 이게 객관적으로 이 심리가 몇일 때는 얼마가 되고 이런 거는 아니다 라는 정도로만 일단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이 통계가 조사 시점과 발표 시점이 또 다르잖아요. 그런 시차를 조금 있다라고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런 반등이 된 게 통계로도 보여질 때는 이미 현장에서는 한 두세 달 전부터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그러면 선행 지표라기보다는 동행 지표 정도의 느낌으로 잘해야 동행이고 조금 후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동후행 정도.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도 실제로 보게 되면 거의 엇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다고 후행이라고 하기에도 왜냐면 말 그대로 심리니까 요즘 프로테크 기업들이 워낙 잘 되어 있는데 당장 KB부동산에서도 실거래가들 쫙쫙쫙 뜨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랭킹을 발표하고 있죠. 랭킹까지 또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보다가 요즘은 부동산 현장 추운데 안 가도 되는 거죠. 보다가 반포의 신고가 얼마가 나왔네? 서초구에도 얼마가 거래가 됐고 강남구에도 얼마가 거래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더 적극적으로 지금은 보니까 CSI도 바뀌고 있어. 실거래가도 어디 지역들부터 움직이고 있네. 이제 실제로 현장을 가보는 거죠. 그때 가서 부동산을 돌아봤을 때 지금 어떤 지역들부터 움직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부동산을 예의주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바쁘다라고 하면 CSI 통계 하나만 잘 체크해 보다가 그때 체크해놓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굉장히 좋은 이런 팁을 주셔가지고요. 저희 아마 구독자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즘 뭐 일단 일부에서 상저하고일 거다 이렇게 집값 의견을 좀 주셨는데 또 한간에는 소득 대비 집값이 좀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그 사항이 제가 안 그래도 이번 책에 정말 조금 힘을 실어서 쓴 내용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다, 비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집값이 진짜 비쌀까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주택이 비싸다라는 얘기를 사실 일부에서도 하긴 했어요. 네. 서울의 아파트, 여기서 신축 아파트가 비싼 거지. 뭐 우리가 서울의 빌라가 비싼 게 아니잖아요. 주어와 목적어를 명확하게 해놓고 나면 사실 보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책에서도 통계 지표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집어넣긴 했는데 네. 좀 여러분들이 처음 들었을 만한 내용 중 하나가 대한민국 전국에 주택이 2천만 호가 있어요. 네. 어이, 이렇게 주택이 많은데 왜 내 집이 없지? 라고 생각할 텐데 중요한 거는 우리 6시 내 고향 이런 데 보면 빈집들 널렸거든요. 그런데 주택 공짜로 준대요. 가져가실 건가요? 세금만. 그렇죠. 것 세금이 더 같은데요.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전국에 2천만 호 주택이 있다라고 했었지만 이게 서울의 주택에 대한 비율로 놓고 보게 되면 16% 정도가 있습니다. 16%. 그러면 이제 서울에는 한 360만 호 정도. 여기서도 나는 빌라 싫어, 아파트를 갈 거야 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9%가 서울의 네. 아파트다. 아파트가 200만 호가 좀 안 되는 숫자.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신축 아파트다라고 하면 신축의 기준이 몇 년 차까지 신축일까요? 글쎄요, 서울은 한 10년 차, 5년 차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5년 차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嗯 10년 차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10년까지는 괜찮지 嗯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10년 차까지는 신축이다라고 보게 되면 2%, 우리가 5년 내가 신축이지라고 보게 되면 전국에 있는 주택 중에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비중은 1%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 상위 1% 자산이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논외로 쳐놓고 내 소득은 상위 1%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서 미스매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거를 일단 인지해 두시고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보통 PIR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정확하게는 이제 하우스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티오 해가지고 네. 우리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이렇게 음. 얘기하는데 근데 이 PIR을 보다 보면 막 통계마다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전제 조건을 막 우리가 분자와 분모를 명확히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득은 우리가 보통 중위소득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주택도 중위주택 가격으로 보는 게 정상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평균주택 가격으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소득은 전국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잡았는데 서울의 아파트 평균값을 놓는다. 그럼 당연히 PIR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실질적으로 서울의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반포 아크릴 리버파크 국민평형 네. 33평형이 이제 60억의 실거래가가 됐을 때 기사가 확 떴잖아요. 네. 그 등기가 떴는데 네. 그 80년대생이 샀다라고 하고요. 아이고. 네. 그리고 을구가 깨끗하대요. 아이고. 전액 현금이군요. 이제 바로 알아들으신데 네. 우리가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등기부 등본에서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는 소유권 외에 대한 사항, 대표적으로 근저당, 즉 대출을 1원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PIR을 계산해 보면 몇일까요? 사실 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아주 정확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KB부동산에서 KB부동산 홈페이지에 가보면 모두 다 무료로 열람해 볼 수가 있는데 KB주택 PIR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을 대상으로 나오진 않고요.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PIR이라는 거는 진짜 차주의 소득 그리고 차주가 진짜 내 집 마련하려고 한 아파트의 가격 이게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 PIR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비싼 거라며 라고 했었는데 서울의 아파트를 실제로 매수하는 사람의 PIR을 계산해 봤더니 서울은 11에서 12 사이로 뜹니다. 물론 이게 높냐 낮냐는 각자 판단하겠지만 경기 인천은 8, 9도 떠요. 이런 거를 고려하게 되면 집값 생각보다 다들 감당할 만하니까 사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내 소득에서 저 주택 가격을 반영하다 보니까 문제였던 거지만 강남구 PIR, 네. 서초구 PIR, 음. 여기 더 노골적으로 압구정동 PIR, 음. 반포동 PIR 이렇게 하게 되면 생각보다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로 데이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소득 높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제가 방금 KB에서 매년 발행하는 아주 유명한 부자 보고서가 있잖아요. 네. 아, 대한민국의 부자가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PIR이 진짜 어떻게 들어가느냐를 냉정하게 한번 보게 되면 이게 진짜 집값이 거품일까?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싸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지만 진짜인가라는 거는 한번 지역별로 파편화돼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소장님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상저하고가 될 거다. 그래서 상반기에 양극화되어 있는 지금 이런 현상에서 뭔가 조금 신축 위주로 좀 사는 게 좋겠다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런 분위기에서 상급지로 좀 갈아타려고 하는 1주택자들은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좀 좋을까요? 1주택자들이 사실 요즘 제일 고민이 많아요. 주택수별 전략을 얘기해 드릴게요. 일단 네. 다주택자들은 네. 일부에서 크게 얘기했던 것처럼 음. 발등에 불이 떠졌어요. 음. 혹시라도 정권이 교체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진보 정권이 된다, 또 다주택자 탄압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택들 막 던지고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똘똘한 채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무주택자는 근데 저는 가능하면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상반기 때를 잘 노려봐라 라고 말씀드리지만 내 금액에 따라서 가면 됩니다. 네, 1주택자가 제일 고민이 많아요. 내가 갈아타기를 한다라고 하면 내가 네. 지금 살고 있는 주택보다 상급지를 보나요? 하급지를 보나요? 상급지를 보는데 상급지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거죠. 그쵸. 내 건 아직 안 올랐고. 그게 문제다 보니까 보통 이게 팔아야 돈이 되는데 그렇죠. 내 거는 안 팔려. 그럼 내 걸 팔고 가려고 했더니 내 집이 팔릴 때쯤이 되면 상급집이 먼저 올라가 있잖아요. 상급집 올라가 있고 온기가 이렇게 퍼져 내려가다 보니까 내가 팔았더니 이 돈으로 또 못 가.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1주택자는 전략이 그냥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내 집보다 상급지가 먼저 뛰는 거를 인지하고서 네. 내 집을 약간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큰맘 먹고서 일단은 먼저 딱 빨리 정리하고. 빨리 정리하고 현금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지역. 그러니까 전 나만의 상급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다 강남을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해라 라고 하든가, 아니면 좀 두 번째 전략 중 하나는 지금은 그래도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이제 널널합니다. 그래도 다 3년 내에 처분하기만 해도 돼요. 설령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을 살려고 한다. 그럼 2주택제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8.4거든요. 이런 경우조차도 일시적 2주택 3년 내에 내 종전 A주택을 팔게 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또 1주택자 취득세율로 갈 수 있는 이런 규정들도 다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유 자금으로 갔다가 일단은 B주택을 매수해버립니다. 그럼 B주택 취득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종전주택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또 B주택을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을 샀다라고 하면 2년 실거주를 해야겠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을 샀다라고 하게 되면 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거든요. 2년 보유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윳돈으로 샀다는 것 자체가 바로 막 이제 실거주까지 하면서 하기보다는 전세를 끼고 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해도 B주택도 비과세 받아서 A주택 비과세, B주택 비과세하고 합쳐서 C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가고 싶은 지역을 면밀하게 잘 검토해봐서 내가 다 팔고서 갈 건지, 아니면 그래도 내 주택이 너무 아까워, 좀만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아 싶으면 일시적 2주택 전략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 돈이 있으면 또 일시적 2주택도 또 괜찮은 거군요. 자, 이번 책에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입지보다 중요한 건 시점이다, 이런 또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10년 전에 무엇을 샀어야 했을까, 이런 질문에 이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영혼을 끌어 모아서도 이제 최대한 이제 상급지를 살 것이다, 이렇게 답해 주셨는데요.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 10년 뒤에 부동산 시장을 예측해 봤을 때 소장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맞는 건가요? 아니, 돈만 있으면 네. 반포 압구정 가야죠. 아, 지금도? 그럼요. 지금도 반포 음. 압구정인데, 근데 네. 문제는 네. 돈이 안 되죠. 그렇게 뻔한 지역이고 사람들이 다 저기가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싼 거기도 하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지역, 네. 내가 갈 수 있는 지역 중에서는 최대한 좋은 동네. 그래서 책에서도 이제 5장 부분에는 네. 이제 급지를 좀 나눠 놓은 게 있어요. 음. 결국은 우리가 급을 한번 나눠보고 상급지를 못 간다라고 하면 그 급지 내에서도 약간 개발 호재라든가 아니면 동네가 바뀌어 나갈 곳들. 당장 마포 성동구만 하더라도 20년 전에는 이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되면서 이제 동네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 제2의 성동구, 제2의 마포구는 어디가 될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소장님한테 나만의 상급지는 마포인가요? 성동구인가요? 용산 한남뉴타운이나 이제 성동구의 성수전략정비구역 입성이 이제 제 로망이긴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급 부족으로 이제 신축의 가격은 계속 높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 이미 현실을 보면 신축 아파트는 이미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게 맞나요? 네. 오히려 저는 지금 얼죽신 이렇게 얘기 나와도 음. 더더욱 신축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아, 정말요? 근데 이 신축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연차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게 원래 정상이죠. 그러니까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땅값이 올라가는 거지 건물 가치가 상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은 감가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격이 쭉 지나가다 보다가 어느 순간 올라가긴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의 효과로 갔다가 다시금 가격이 올라가긴 합니다.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재건축의 기대감이 다 꺾이고 있거든요.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공사비 증가도 있고 솔직히 사업성이 없는 단지들이 너무 많아요. 80년도 아파트조차도 사업성이 다 있는 게 아니고 90년도 아파트들을 보게 되었을 때 사업성이 없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지원이 들어가는 거고 2000년도 아파트들은 이미 용적률을 법적 상한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아서 지어놨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죠. 사람들이 이제 현실 파악들을 하나씩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구축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고 아까 뭐 지금 신축 아파트도 20년 뒤에는 구축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겠지만 지금 20년 차 아파트인 건 나중에 40년 차 아파트가 되는 거고 40년 차가 돼도 막 재건축이 안 돼. 그러면 삶의 인프라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는 지금 요즘 골프 연습장은 당연하게 있고 막 이제 시설들이 점점 다양해지는데 근데 애초에 없었던 곳은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예를 들어서 뭐 지하주차장 부족해요 해서 지하주차장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 직결 안 돼 있어요. 근데 직결시킬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런 사항들이 이제 있는 데다가 또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은 좀 문제가 녹물 나와요라는 얘기들 하잖아요. 대한민국 아파트들 옛날에 지은 아파트들 보다 보면 그냥 콘크리트로 갖다가 매립을 시켜버려가지고 배관을 뜯어낼 수 없는 것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녹물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연차가 더 지나가 버린다? 그러면 삶의 질 자체가 조금 안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점점 재건축에 대한 비용들은 늘어나고 있고 공사비가 계속 뛰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공사비가 공사 원자재, 이제 건자재 가격도 있지만 금리도 있고 주 52시간이라든가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계속 복합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좀만 시간 지나면 평당 1000만 원 시대에 올 거란 얘기도 하거든요. 이미 현장에 따라서 평당 1000만 원 공사비가 넘어간 곳들도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가다 보니 이제 현실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지금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가 5, 6억씩 벌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재건축 분담금들이 평균 5억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지금 재건축하려고 하면 지금부터 이제 안전진단도 안 했어.
그럼 지금부터 최소 20년이야. 그럼 20년 동안 해서 내가 분당 5억을 들여. 그런데 인근 신축 아파트는 가격 차이가 5억이야. 그냥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5억 더 주고 신축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야? 난 판단을 하겠죠. 그럼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이 돈을 들여도 메리트가 있을 때 갑니다. 아무래도 구축보다는 사실 신축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아, 네. 자, 우리 소장님 모시고 또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시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 너무 안 좋습니다. 안 좋아요. 제가 이런 어떡해. 얘기 하고 네. 싶진 않은데 네네. 진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우선은 쉽게 먼저 얘기하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공사비 올라가고 이에 따라 분담금 올라가고 조합이랑 시공사랑 엄청 싸워대고 우리 둔촌주공 때 한번 겪어봤잖아요. 공사도 멈춰져요. 중단. 그러니까 착공 이후로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구별을 해야 되는 게 공사비 올려달라는 거 맨날 올려달래라고 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시공 계약한 다음에 착공 전에 이제 물가 상승분을 일단 반영을 하고요. 여기서 올려달라는 건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낮추고 싶으면 조합이 빨리빨리 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분담금 이슈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가 나쁜 놈이냐라고만 하기에는 좀 안타까운 게 건설사들도 지금 엄청 무너지고 있거든요. 지금 중소, 중견 건설사들 특히 지방사업장 많이 한 곳들은 다 박살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지방 중견 건설사들 무너지는 게 이제 PF 위기가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중소, 중견 건설사들만 힘드냐? 라고 하기에는 메이저 건설사들도 한번 직접 재무제표 까보면 압니다.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예요. 그냥 한 자릿수 정도가 아니라 은행 이자보다도 못 보는 곳들이 있어요. 그만큼 지금 건설업이 힘들다라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건설사도 내가 이렇게는 역마진해서 안 돼 하면서 어떻게든 올려줘 라고 하면 움직이고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담금이 올라가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입지가 좋은 곳들은 그래서 우리가 또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다 떠안기 싫으니까 일반 분양가로 정가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청약 경쟁률도 높지만 분양가도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최종 소비자들한테 정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소구력이 있는 지역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 인상은 생각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 버리니까 지금 지방에 있는 정비 사업들은 다 올스톱이다. 서울 수도권도 이제 분당은 5, 6억 얘기 나온다는 얘기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 돈을 그래도 내고서라도 가치가 있다 하는 지역들은 가는데 이 돈 못 내. 너 조합장 너 사기꾼이네. 너 분명 동의서 거둘 때는 공짜로 집 가져갈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해놓고 아니면 너 그 전에 분당은 2억이면 된다며 왜 5억이야? 라고 했을 때 사실 동의서 거둘 때는 거의 막 5년 전, 10년 전에 거뒀을 텐데 그때는 진짜 재개발 재건축 분담금이 2, 3억에도 많이 했어요. 일단 공사비가 두세 배가 점프했다 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냐 못 받아들이냐가 이제 가장 큰 핵심 사항이고요. 근데 이거는 작년까지의 얘기. 네. 올해는 또 분위기가 바뀌었나요? 네, 더 심각한. 더 심각한가요? 네.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니고.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어떤? 사실 사업성이라는 게 더 근본적이기도 한데 그래도 제가 사업성이 있는 곳들은 간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근데 사업성 있는 곳조차도 지금 고민이 엄청 많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조기 대선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탄핵 국면으로 인하여 엄청 흔들리는데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이 부동산에 밀접한 영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더 심각해요. 재개발 재건축은 그냥 정책 하나로 움직여지는 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 때문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면 우리가 목동 신시가지가 사업성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전 정권 때 안전진단 기준을 너무나도 이제 가혹하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당시 6단지만 2차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를 해버렸는데 6단지는 통과했는데 다른 단지 줄줄이 떨어졌어요. 아니 조성 연차도 다 비슷하고 6단지는 되고 다른 데 안 될 이유가 뭐 있을까요?
사실 뭐 없거든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서울에 5개 지역이 통과가 됐고 다 1차는 통과해도 2차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전진단부터가 안 됐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사실 우리가 정부, 인허가권자에 대한 영향들이 되게 커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단 정권적인 리스크라고 보게 되면 일단 재건축이 되게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전진단 규제 다시 높일 수 있고요. 이거는 국회 사항도 아닙니다. 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교통부 고시 사항으로 갖다가 가중치 변경할 수 있거든요. 네. 다시 안전진단 다 올스톱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갖다가 다시 강하게 이제 시행해 버리게 되면 재건축 단지들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만 놓고 보면 재건축 힘들겠네. 그러면 반사이익으로 재개발은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재개발도 지금 조합 관계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서울시장 리스크가 좀 있어요. 아, 그건 또 뭔가요? 네. 아무래도 적어도 인허가권자만 또 제대로 인허가를 내주기 시작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업은 진행이 될 수 네.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는 시도지사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인허가를 잘 내준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조합 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공공기여를 정말 많이 강조하거든요. 임대주택 더 지어라, 공공기부 체납 더 해라. 그래서 지금은 공공기여하면 인허가를 내주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인허가 자체를 다 발목 잡다 보니까 인허가 빨리 받아야겠네. 지금 시장 체제에서도 일단 받아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장이 또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깝깝한 겁니다. 네. 인허가를 못 받겠네. 그러면 이제 소거법으로 가는 거죠. 재건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재건축이냐.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 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지역은 재초안을 피했고요. 그 이후는 재초안이 걸립니다. 이런 곳이냐 아니냐. 재개발 같은 경우는 반사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말 그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지 재개발 초과이익을 걷는 게 아니거든요. 재개발은 반사이익을 얻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재개발 지역 중에서도 인허가 리스크까지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안전하게 가려면 우리가 인허가를 끝마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사업시행 인가입니다.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는 그래도 조합 내부적으로 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 받은 재개발 지역들은 여기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게 진짜 마지막 신축 아파트 라인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비사업 투자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가려봐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굉장히 알아봐야 될 것들이 좀 많군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책에서 부동산 초보자들은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차라리 그냥 아파트 투자를 권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저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고 참고로 저희 집안은 정비사업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아파트 투자를 하다가 재개발 재건축 투자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비사업 투자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둘 중 하나입니다. 정비사업에 너무 질려가지고 다시는 안 해.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한번 해보고 재미를 봤어. 그러면 정비사업만 투자를 해요. 아파트는 이제 심심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비사업이 그러니까 수익률이 큰 만큼 리스크도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진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냥 심플하게 신축 아파트 사세요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신축 좋은 거 다 알면서도 재개발 재건축 투자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축 좀 비싸니까. 저렴하게, 좀 저렴하게 신축을 좀 살려면. 저렴하게 사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관려 했었을 때 제가 앞서서 얘기해드렸었던 뭐 사업성에 대한 사항도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되고 그리고 아까 재개발 같은 경우도 이제 단계에 따라서 재건축도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온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체크하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자, 뭐 재건축과 달리 좀 빠른 속도와 기부 체납이 없는 리모델링으로 좀 전환하는 이런 곳도 있잖아요. 리모델링 사업은 좀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리모델링은 진짜 힘들다가
네. 요즘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 차례가 다시 오나라는 생각도 좀 해요. 이게 일단 먼저 전제 조건에 깔고 들어가 보면 리모델링 자체가 재건축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가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가는 부분들도 많아요. 네. 근데 재건축 규제가 완화가 되고 재건축 인센티브를 더 주고 이러기 시작하면 굳이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이유가 있을까? 더군다나 리모델링 간다 해서 공사비가 싸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재건축 공사비보다도 리모델링 공사비 더 비싼 단지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환경에 따라서 결국 분담금은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보다도 리모델링이 수평 중축은 일반 분양이 없죠. 수직 중축은 일반 분양 나온다지만 인허가가 사실상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송파구 성지 아파트 리모델링이 그렇게 수직 증축으로 갔지만 대부분은 다 박살나고 있고, 그리고 별도동 증축을 하게 되면 일반 분양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재건축 대비해서 솔직히 그 한계가 명확하다 보니까 그래서 분담금은 각오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분담에 각오했었을 때도 입지 대비해서 괜찮은 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라 해가지고 너무 뭐 그냥 아니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또 리모델링 중에서도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지금 법적 상한보다도 넘어가는 곳들은 재건축으로도 사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처럼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을 갈 수밖에 없는 조합도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리모델링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입지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다 여기서도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곳들도 있고, 이런 걸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장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시니까 이쪽 투자를 좀 하시고 싶은 분들에게 좀 해주실 만한 어떤 조언 좀 있을까요? 우선은 정비사업 시장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위기 속에 기회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보다 보면 가격이 많이 조정된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 지역들을 보다 보면 조정될 해서 조정된 곳들이 있고, 여기는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위기 휩쓸려 가지고 조정이 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럼 옥석 가리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우리가 저렴한 금액의 신축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보입니다. 저희도 지금도 꾸준히 재개발, 재건축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비사업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가 좋은 곳과 조금 어려운 곳들, 이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싼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냥 막연하게 리스크 있으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여기서도 리스크를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훈련들이 돼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즉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공부가 선행돼야 되는 거고, 지금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기에는 상반기 분위기가 지금 썩 좋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기회가 좀 열려 있다라고 봐요. 이 영상이 3부 마지막이고, 그리고 3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실 준비가 돼 있다고 전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 여기 책.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 원칙에서 입지에 대한 사항들, 시장에 대한 사항, 정비 사업에 대한 사항들 쭉 설명해 놨으니까 좀 더 공부를 해 두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옥석 가리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입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투미 부동산 컨설팅 김재경 소장님을 모시고 올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전망 및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